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우리 재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뭔가 생태계에서 야생 동물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구조를 해주는 구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생태계를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성현님 말씀해 주세요. 약간 뭔가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병 같은 그런 쓰레기가 약간 좀 많이 보이던데, 그렇게 약간 산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은 거 좀 줄이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은민님 말씀해 주세요. 음, 그 동물들의 서식지를 그 인간의 이득을 목적으로 파괴하고 있는데, 그, 이, 거의 더 파괴해도 되지 않는 곳은 그냥 파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게 신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수리부엉이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동물인 개가 수리부엉이를 그, 물었는데, 뭔가 이 분이 실제로 직접 어, 신고를 했고, 제가 솔직히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뭔가 이런 일을 신고를 한다는 게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용기를 먹고, 이 주인이 신고를 했다는 게 되게 대단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사건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재한님 말씀해 주세요. 재야 하고 하경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면 재현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문제는 우리 만난 적 있나요가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그러한 책인데 야생동물 구조 또는 야생동물을 돌보는 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경이나 재하가 일상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하고 하경이 네가 얘기하면 된다고. 하경이나 아, 재하가 얘기할 차례라고. 제 생각에는, 네. 얘기해. 그래서 제 차례 아니면 하경 얘기하면 돼. 재하 시켰는데 네. 재하가 먹통이어서. 제 생각에는, 아, 제 생각에는 그냥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큰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위험해 보이는 야생동물이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그런 센터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야생동물 보호하고 있다고 그럴 때 이런 센터에 갖다 주면은 더 잘 크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등 작은 일들이라도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네, 재한님 말씀. 음, 제가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기관별로 다양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스토리들과 야생동물들이 다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없을 때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등등 뭔가 힘든 결정을 내려서 안락사를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경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안락사라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보면 조금 많이 끔찍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니까 조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나 이 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명될 때 이 센터 입장이나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 이 동물을 돌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동물이 차지하는 경제적과 물리적 그런 비용이나 노력도 만만치 않기에 사실 여기서 안락사를 했다고 나왔을 때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안락사를 해야 그 공간에 더 많은 지금 야생동물들이 치료를 받으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재한님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아무리 돌아갈 곳이 없더라도 이제 생명인데, 어떻게든 버린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데 그 야생동물이니까 아무래도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인데 그 영구적 장애를 가지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돼도 그 동물이 살아가기가 힘든 거니까 고통도 줄여주고 그냥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안락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성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뭔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편인데 약간 그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얘는 원래 자연에서 살다 온 애니까 그렇게 계속 센터에 죽을 때까지 있으면 뭐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뭐 여기 뒤편에 1년에 10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계속 구조하고 있다는데 그 아예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을 계속 동물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뭐라 해야 되지 키워주고 있을 바에는 그냥 학살을 시키는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락사를 맞이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상태라면 차라리 이 책에서도 나왔긴 했지만 차라리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자연사를 맞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안락사란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게 아니고 되게 뭔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할 때만 특별한 상황일 때만 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이 애초에 이런 딜레마를 맞이하지 않도록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아, 어떻게 좋은 예 같아? 나쁜 예 같아? 좋은 예. 좋은 예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 책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는 어떤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책에서 어쨌든 그 핫 이슈 뜨겁게 그 논의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논쟁의 여지가 지금도 보면 어쨌든
뭐 4대1로 제야만 현재 그 이 책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뜨겁게 논쟁이 되고 우리가 따져볼 만한 어떤 그런 이슈에 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자기가 뭐 궁금해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등등 어쨌든 뭐 자유롭게 뭐 특별히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거, 선생님이 하셨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들이 갖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하는 게 더 질적으로 좋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진행을 해보고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배움, 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고 또 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가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은민이 또 은민이 나름대로 다음번에 할 때 문제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었다는 게 있다라면 이따 얘기하면 됩니다. 자, 재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얘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경이나 재하 그 다음 순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쨌든 그 야생동물 네. 구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야생동물을 우리가 발견했어. 자, 야생동물을 우리가 발견했어. 그러면 이 책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그냥 야생동물 발견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야생동물을 센터에 발견했다. 그러면 해야 할 일 1번 보호센터에 신고하기. 보호센터에 신고하기. 근데 그게 1번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 주기? 그것도 1번은 아닙니다. 옆에 어미나 그 아, 우리가 있는지 찾기? 그렇지. 상황을 판단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는 거야? 어려움에 처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황을 판단하고 도움을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뭐 한다는 거야? 아는지 판단한다는 거야. 즉 판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야생동물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야생. 야생이에요. 야생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이 독립적으로 야생에 가서 살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인간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 덫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 덫만 뭐 해주는 걸로 풀어주는. 끝나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빠져 있다. 그럼 빠져 있는 걸 그냥 뭐 하는 걸로 건져주는 걸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야생 동물을 야생에 돌려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런데 이 동물이 야생에 가서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야? 보호센터에 신고하기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제아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 주기라고 표현했는데 요걸 그 하다 보니까 자신이 기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물병원 내 도움을 청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방안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상당히 착한 마음이지.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게 아니라 보호센터에 신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야? 왜냐면 보호센터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동물병원은 약간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서 그래서 동물병원이 야생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반려동물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축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돌보는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물구호센터에 연락하는 것들, 신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 책을 읽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우리도 전문가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지
맞다,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할지 그건 뭐 또 잘 선생님 입장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동물구호센터에 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물구호센터에 신고가 됐어. 그럼 동물구호센터에서는 역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동물구호센터에서 역시 어. 중요한 거는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야생에 돌려 돌려보낼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각인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 각인 효과가 뭐야? 각인 효과, 각인. 이 책에서 각인 효과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 혹시 기억나? 너무 익숙해지는 거. 뭐에 익숙해지는 인간에 거? 너무 익숙해져서 어. 책 61조. 제가 지금 말한 것도 맞는데 그건 이제 좀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 책 61쪽에 보니까 각인에 대해서, 각인 효과에 대해서 네.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을 어미로 여기는 거. 종종 야생동물이 사람의 동종이나 어미와 같이 여기는. 그럼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은 그 야생은 야생에서 사람의 접촉 없이 살아야 되는데 뭔가 사람의 동종이랑 어미와 같이 여기면 야생동물의 습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사람 때문에 뭔가 위협에 처할 수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 아니, 우리 인간이 그 야생동물을 사랑해서 잘 보살펴서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라잖아. 쉽게 말해서 정 주지 말라잖아. 은민이 어떻게 생각해? 너가 야생동물을 구했어. 그럼 너가 그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정 주고 잘 키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야생으로 못 돌아가니까 그럼 야생 꼭 돌려보내야 돼? 그 너랑 잘 살면 안 돼? 야생 은민이 너랑? 근데 야생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야생에서 살아야 그 야생동물의 본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어서 집에서는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지만 커가면서는 본성을 숨기지 못해서 키울 수 없게 되면 버려지게 되고 그럼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되는 거니까.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에 있던 동물을 네, 키우다 보면 뭔가 얘가 그리고 동물 자체가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하면 뭐 사람이나 동물한테나 둘 다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채연이는? 너무 사람과 야생동물이 너무 사람과 이렇게 정을 나누면 꼭 모든 인간이 그렇게 야생동물을 맞이할 때 좋은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뭔가 생존력이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아요. 하경이는? 저도 재현이랑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여기 야생구조센터에 있는 사람처럼 야생동물을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뭔가 로드킬 같은 사건도 사실 만약에 동물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잘 살아가려면 너무 사람과 친근감이 있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야. 저 지금 좀 끊겨서 그런데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그래? 그럼 넌 패스해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각인 효과라는 부분들은 동물들이 그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야. 동종, 자기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 아빠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각인 효과를 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른바 요 원칙 때문에 그래.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도 노력해야 된다. 야생동물 야생에서 살아야 된다.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 예정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 야생성을 그 훼손하는 그런 일체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책의 일관된 어떤 그런 주장이라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내가 선을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고 잘 키우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는 거야. 야생에서 사는 것보다 사람이 잘 돌봐주면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게 좀 비화되면 너무 좀 이렇게 크게 나가는 건데 동물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그리고 그 반대 측면의 사람들은 동물원을 아예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 부분들은 이제 이른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요 잣대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과연 반려동물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일 뿐이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길고양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반려고양이는 반려면은 애당초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길고양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뭐 밥을 주고 뭐 이렇게 잘 돌봐주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쟁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따져봐야 될 지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 자, 다시 야생 돌리고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아까 새 같은 경우에 날개를 절단해야 되거나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야. 네. 이때 커다랗게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이 책에서는. 네. 하나가 다른 뭐 기관이라고 해. 기관이라 개인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분양한다고 해야지. 음, 분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계속 교육동물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뭐냐고 쌤이 사실 처음 봤거든. 교육동물이라는 용어가. 성현이 네. 교육동물이 뭐야? 그 거기 보호센터에서 응. 하면서 약간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은민이 교육동물 기억나? 어, 그, 그 영구적 장애를 가져서 센터에 남아서 자신의 이렇게 힘든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동물? 그러면 지금 은미가 말했던 대로 교육동물은 이게 뭐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동물들의 생생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환경보호,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의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이라서 교육동물이라 이름 붙인 거지. 그럼 이런 교육동물의 이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에요, 은민이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미가 마이크를 좀 애초에 더 가까이 대볼까? 얘기가 쌤이 정확히 안 들려서. 애초에 뭐지 야생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례를 들면서 차라리 다른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교육하는 것은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재현이는 교육동물로 이렇게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교육동물로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이런 동물을 직접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얘도 보고 진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은민이나 재현이 의견과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의견 혹시 있어? 하경이나 성현이 재하 중에 다른 생각? 저요. 재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막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남겨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보다는 저는 약간 오히려 좀 넓은 환경을 만들어서 나가지 못하는 새들에게 자연의 느낌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래도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 동물원처럼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재하가 가장 친동물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재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하 부분들의 이상적인 거지. 근데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제 그 공간과 그 재정,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뭐 네가 책임질 거냐, 네가 돈 낼 거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 공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과 재정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이 책에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안락. 재현이가 제기했던 안락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안락사와 vs 이른바 자연사라는 부분들. 음, 그러니까 재현이가 초기에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풀어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다가 죽는다라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뻔히 죽을 게 예견되는데 오히려 고통 속에서 죽을 거다. 굶주림에 시달리면 죽을 거다. 그러니 이 안락사의 이 안락이라는 말이 편하게 뭐 즐겁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 안락사가 우리가 이름하는 소극적 안락사라는 게 있고 적극적 안락사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동물을 상대로 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야. 이 적극적 안락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자는 거야? 나쁜 말로 하면 살해하자는 거야, 살해. 그냥 죽이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유기견 센터에서 몇 개월 이상 지나면 거기 유기견이 다시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입양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야. 좋게 말하면 적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동물들에 관한 거고 사람과 관련해서 자, 안락사를 우리나라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락사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아. 제가 허용- 허용한다고? 제가 어느 나라에서 안락사 어, 한다고 막 나오지 않아요? 어. 자, 제가 스위스 사람이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세계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스위스에 갑니다.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러.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적극적 안락사를 옆에서 했다. 그러면 살인 방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소극적 안락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엄사라고 해요. 존엄사. 내가 죽을 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른바 연명치료 거부, 서약, 연명,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서약하고 가족들이 동의하면 그때 이른바 존엄사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이게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를 부착을 해서 그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호흡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라던가. 근데 지금 예전의 법률로는 그 인공호흡기를 뭐 할 수 없게 됐었어? 제거할 수 없게 돼 있었어. 그래서 자기 호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만 사실 떼면 바로 그 사람 얼마 지나서 죽을 사람인데 그 인공호흡기를 못 떼게 돼 있었어, 과거에는. 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양을 섭취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뭘 먹고 식도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요 식도에다가 삽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양 물질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 그 식도에 삽관하는 거를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러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지.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 연명, 목숨을 연장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행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약물을 주입해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뭐 해주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 이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사람의 범위가 아니라 동물의 어떤 그런 범위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책에서도 이 논리가 구조해야 될 야생동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야생동물이 계속 있었을 경우에 그럼 새로운 걸 못 받지 않냐 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제안은 그러면 다른 공간을 더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논리가 똑같이 사람한테도 적용돼. 병원 중환자실에 그 환자들 있잖아. 근데 그 병원에도 계속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오래된 중환자들을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중에. 강제 퇴원을 시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야.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다른 의료시설로. 그 부분이나 이 야생구조센터에서 들어왔을 때 다른 곳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게 또 불가능하니까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나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아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처럼 그러면 다른 공간과 다른 지정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 그럼 동물 그 구호하는 어떤 그런 의사쌤의 이런 수가 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또 이제 재현이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럼 애당초 그런 문제가 안락사를 고민하지 않도록 애당초 그런 문제 자체가 생겨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안락사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고민하는 데 앞서서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에 노력을 기르지 않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결의 그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 건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현이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야생 동물의 사고가 약간 좀 잦은 게 도로에서 고라니 같은 그런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사고들이 좀 하나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고라니들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또 운전대를 꺾다가 오히려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2차로 커질 그런 대형 사고를 예방하면서 그냥 고라니를 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단 그래도 고라니도 생명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보려고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아부터. 질문 다시 한 번만. 자, 요약하면 재하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왔어. 재하는 고라니 피하려다가 너가 다치거나 뒤에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치고 간다. 2번. 그래도 고라니 역시 중요한 생명이니 그 2차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고라니를 살리기 난 최선을 다한다. 중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2차 사고가 나더라고. 어떻게든 도로에 뛰어든 고라니가 할 수 있게 멈출 것 같아요. 하경은 저도 2차 피해가 나더라도 힘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그냥 가버리면 조금 계속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더 2차 피해가 발생한 것도 그렇지만 또 너무 죄책감이 들고 조금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째를 택할 것 같습니다. 재아님은
저도 2차 피해가 생겨도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면 멈춰주고 그 고라니 그런 야생동물들 위주로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변에 차가 많이 없으면 그냥 2차 피해 생겨도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겠지만 차가 많고 위험한 상황이면 내가 고라니를 피해도 다른 차량이 또 고라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되게 인적이 드문 그런 도로에서는 당연히 고라니를 지나가게 해주겠지만 약간 뭐 되게 사람이 많은 그런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한 개밖에 준비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 일단은 직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순간적으로 사실은 그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뭐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뭐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선택들인데, 그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하경이나 재원이가 이제 좋은 마음에서 2차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고라니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 2차 피해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라니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런 그 이른바 로드킬 그런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고라니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냥 다니던 길이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도로를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 입장에서는 그 이동 통로가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물들의 그 요즘에는 이동권을 보장을 해서 그런 터널을 밑에 파준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이동 통로를 이렇게 확보해 준다던가 그리고 아예 애당초 산에다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 때 아예 그냥 터널을 뚫어서 뭐 한다던가 물론 이제 터널을 뚫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경이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선생님 저 저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성현이 그러고 하경이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삭 이야기가 한 번 나오는데요. 그 삭이 양계장에 자꾸 닭을 공격해서 양계장 사장이 뭔가 다 덫을 놨는데 거기에 걸려서 다친 삭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닭들이 피해를 보니까 덫을 놓은 거지만 그 덫이 사슬을 해친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양계장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덫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민 씨부터 말해주세요. 근데 이게 덫을 안 놓으면 그 자신들의 피해가 너무 커져서 이 닭을 잡았듯이 닭을 몇십 마리 잡으면은 이제 어느 수 닭은 완전 죽어버리고 그런 이득을 하나도 생길 수 없어서 그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덫을 놓겠지만 그래도 그 덫의 종류가 책에 나왔듯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덫을 놓되 좀 안전한 덫으로 놓는 게 그래도 그 범인이 먼저 확인하고 그걸 풀어주거나 하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놓을 거면 안전한 덫으로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민이 화장실 갈 거. 재현 씨. 네, 저도 그 주인이 경제적 그리고 다른 피해도 많이 입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덫을 놓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은미님처럼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른 더 안전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 덫을 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제가 지금 이해한 건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덫을 놓는 거는 사장님의 마음이지만, 그 덫에 걸릴 만한 생물이 다니는, 약간 걸렸을 때 곤란한 생물이 다니는 곳에 덫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생명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고, 만약에 거기 걸려서 사장님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면, 이제 거기서 덫에 갇힌 채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피해를 입더라도 동물이 뭐 피해를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자기의 행동이 오히려 동물에게 피해가 되는 거니까 저는 덫에 놓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저도 저는 여러분 의견과 비슷하게 사실 양계장 사장님 입장에서만 보면은 결국 자신의 상업 수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들이잖아요, 닭들이. 근데 그 닭들이 야생동물에게 그 공격을 받았다는 것에 피해를 되게 많이 보셨으니까 폐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덫을 놓는 건 너무나 사실 이해가 됐는데, 이 덫으로 인해 사기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이 양계장 사장님이 조금 이런 여기서 나온 덫은 창인가 그런 되게 센고 날카로운 덫이었는데, 그런 덫 말고 조금 약한,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질문이 겹쳐서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토끼를 기르고 닭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기나 족제비가 와가지고 정말 닭이나 이 토끼들을 다 물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 생각하면 족제비나 삭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덧 놓고 그 잡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거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만난 적 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충격적인 거야. 선생님이 기존의 어떤 그런 관념에서는 그 나쁜 놈들인데 지금 현재도 똑같은 문제가 그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라니가 내려와가지고 기껏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파헤치고 다 먹어버리고 너무 허탈한 거야.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이른바 유해 동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들을 다 사냥을 하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뭐 좀 이렇게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오늘도 선생님이 지금 그 진짜 농사 짓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왔는데 당신들이 와서 농사 한번 져봐. 당신들이 와서 한번 닭을 껴봐. 당신들 닭이 이렇게 사과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인정할게. 당신들이 애써가지고 뭐 맨날 요즘 가물어가지고 물 퍼다가 물 나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바로 앞뒀는데 가보니 난장판이 만들어져가지고 1년 농사 망쳤을 때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나서 멧돼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고라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 그거 좀 괜찮다라고 해보라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고 말로만 그냥 이렇게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느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여기 뭐야 덫을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이런 그 문제들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 요 고민들은 여전히 또 우리가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덫 설치와 관련돼서는 그 양계장 주인의 어떤 그런 생계의 문제와 야생동물 보호라는 어떤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인데 그 충돌하는 그 지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그 둘 사이 어떤 그런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방안을 찾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 그래서 뭐 아까
하경이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덧 대신에 뭐 그 다른 방안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 아닌 건가라고 아니면 뭐 그 사기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먹이를 뭐 충분히 뭐 공급을 한다던가 등등 다른 방안, 다른 해결책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단지 그 농민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도덕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걸로 그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 근데 책을 어제 저녁에 음, 밥쪽까지밖에 못 읽었죠. 그래서 없다고? 아니요, 저 그거 한 가지만 진행할게요. 해. 이 책에서 바늘 꼬리 칼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우리가 그 흔히 아파트나 아니면은 막 아파트 근처에 있는 도로에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이렇게 크게 소음이 가지 말라고 차단막 같은 걸 지어놓는데 거기에 또 투명한 걸 보고 새가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청소를 게을리해서 이 벽을 약간 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 반사 필름을 붙여서 이제 새들이 이제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식으로 했는 말은 했는데 만약에 이거 저는 이거 말고도 약간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주면은 자기가 못 지나갈 거를 인식하고 피해갈 것 같거든요. 이, 음, 이 투명한 벽을 새가 새가 박지 않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설명이가 먼저 발표해주시죠. 가지고 한 번만 더 자, 해주시면 그 요즘에 이제 그 유리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방음벽 같은 거 설치해 놓는데 많은 새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야. 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라고 지금 문제를 냈습니다. 아, 일단은 그 평소에 약간 뭐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유리 그런 벽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세워져 있는데 약간 그 무슨 그 새나 이런 거 약간 스티커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뭐 사고를 막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붙여두면 뭐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뭔가 괜찮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경이는 이 책 129쪽에 그런 유리창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사람은 자외선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조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반사 필름 같은 거를 유리에 붙이는 사람을 모르지만 새들은 장애물이란 걸 인식하고 피할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다른 반투명 필름 같은 건 사람들이 이런 창문을 볼 때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자외선 영역 반사 필름 이런 걸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 이름이 잠깐만. 재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이런 빠른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에는 이런 유리창이 많은 건물을 아예 설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고은님, 은민님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저도 하경님처럼 그 새들만 볼 수 있는 자외선 반사 필름 그걸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도 볼 수 있게 그냥 어떤 낯가루 유리라는 표시가 나는 뭐 반짝반짝거리거나 이런 그 필름 같은 걸 붙여서 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온 아이디어들이 그 페인팅,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페인팅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과 줄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사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나 뭐 이런 맹금류 같은 거를 커다랗게 붙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차양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걸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 그 이 책에 나와 있던 필름이나 혹은 테이프를 붙이는 부분들, 차양을 이렇게 앞에 돌출을 해갖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자외선 무늬 유리, 뭐 각진 유리, 뭐 프릿 글래스라고 그러는데, 프릿 글래스, 뭐 불투명 및 광투가 유리,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은민아 그 들어서 한 주는 이렇게 주로 책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고 한 주는 우리가 글쓰기 일을 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글을 뭘 쓸 거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주제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오면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야생동물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요 세 가지 주제, 자,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뭐 할 점? 주의할 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되고, 두 번째,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써도 되고,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에 관한 글을 써도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라고.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마음대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요 책 자료를 바탕으로 쓰라고. 즉 우리 만난 적이 있어요라는 책에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군데 모아서 있지 않아. 이 책 전반에 흩어져 있어.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들. 그 흩어져 있는 걸 해서 모아서 재구성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글쓰기 어떤 그런 과제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이 재구성해서 자기 말로 바꾸어서 글을 쓸 수 있는지, 요런 과정을 우리가 연습하려고 요 주제를 낸 거야. 야생동물과 인간이 구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야생동물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책자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책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건 괜찮아. 단 조심할 점, 이거는 플러스 알파야. 추가로 더하는 거지 꼭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게 우선이야.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쓰고 자기가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에 어긋나. 그리고 다른 거 안 찾아도 좋아. 이 책만 의존해서 해도 괜찮아.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떤 그런 포인트가 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요 주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나, 채팅창에 붙여줬어. 그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요 주제 중에 주제에 관한 그 알맞는 글을 쓸 수 있나.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그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나.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글쓰기 어떤 그런 연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기초해가지고 글을 한번 작성해 보면 되고, 은민아, 다음 주에 쌤이 은민이가 글 잘 써올 거 기대한다고, 기대 안 한다고? 안 한다. 기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막 써? 대충 써? 아니요. 그건 아니지. 은민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은민이 너가 이해한 대로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이 은민이 글에 대해서 이런 건 잘 되었고 이런 건 좀 아쉽다라고 이제 합평도 하고, 또 선생님이 은민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써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글쓰기였던 그런 과정입니다. 결과물보다도. 그래서 물론 결과물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 주의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자, 선생님이 동영상 뭐 지난주엔가 어느 분이 찍었다라는 영상을 하나 지금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널 보면 하루 종일 행복해. 보여? 귀여운 솜털
보디 보디 안 보여? 동그란 코를 실룩 왜? 실룩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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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 귀여워 미치겠어 나 어떡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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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너를 꼭 안아줄래 귀여워 미치겠어 나 정말 어떡하죠 자꾸만 내 맘이 두근두근 날 보면 하루 종일 행복해 자, 지난주엔가 실제로 그 여기 근처에 밭에 갔다가 이제 갓 태어난 고라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 발견자가 어떻게 된다? 성현이. 여러분이 발견자야. 고라니를 발견했어. 갓 태어난 고라니를. 신고한다. 어?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한다. 은민이 어떻게 한다? 우선 주변 상황 살펴본다. 주변 상황을 살펴본다. 재현이, 상황을 판단한다. 하경이, 저도 상황을 판단해. 재아,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현이처럼 신고하기 앞서서 다른 친구들이 말한 대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근처에 어미가 있는지를 일단은 관찰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고라니가 야생 상태 속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섣불리 그 고라니를 데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구조가 아니라 납치다라는 표현까지도 심지어는 쓰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확인 결과 어미가 없고 그리고 게다가 이 고라니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 다음에 이제 취해야 될 조치가 아까 성현이가 말했던 대로 신고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구조사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고 그들이 이제 실제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나는 그런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반려동물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실 도와야 될 게 함께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분에서 우리가 야생동물까지 뭐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생동물 역시 우리가 똑같은 생명이란 존재로 동등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상당히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지점들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재하의 포지션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재하가 그동안 다른 문제들에 보였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 선생님이 이해하는 재하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친동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재하가 특별히 동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렇게 자비심을 베푸는 자비심 어쨌든 동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배경이 있어 동아야? 동아는 재하야? 아니 요즘 저희 강아지가 늙었거든요. 너희 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요즘 보니까 좀 아파 보이고 해서 좀 너무 아파 보이고도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또 그런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요인들이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하보다 나이 많으면 거의 사람으로 치면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 어쨌든 뭐 마지막 남은 과정도 또 서로 또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11시 40분에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선생님이 일정이 있어서 당겨서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업하면 좀 길게 끝나는데 오늘은 제 시간에 끝냈는데 은민아 다음 주에도 왜 제 시간에 안 끝내주냐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오늘만 예외적으로 이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일찍 나와줘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 은민이 뭐 첫 수업한 소감 그래도 잠깐 듣고 끝날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책 다시 읽어볼 차례 될 때는 이제 저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선생님이 은민이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은민도 진행할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해가지고 오늘 물어보지 못했네. 다음에 할 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글쓰기 한 과제로 갖고 하면 되고 워드 프로세스 써가지고 은민아 그냥 이렇게 그 갖고 있다가 쌤한테 나중에 채팅으로 보내주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은민아. 글 쓴 네. 거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지내십시오. 안녕. 뭐 안녕히 계세요. 그래.